감사드리고 김일태 위원장이 이게 또 젊은 여기서 또 젊어요. 사실 또 50대 중반이 됐는데 군산의 위원장으로 잘 힘내게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8월 27일 날 있습니다. 왜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했냐 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대표 처음 출마했습니다. 아무 데나 출마한 게 아니라 왜 출마했느냐.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역할이 우리 민족과 지금 우리 당과 내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일까. 대통령으로 출마한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게 나을까. 당대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난 2012년도에 인천광역시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 후보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문재인 후보, 이정희, 박근혜 후보가 나왔었는데 저는 질 거라고 정말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이겨야만 될 선거였습니다. 왜냐?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지금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고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부 장관을 했습니다. 애들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1131년도 만주 괴뢰국가를 청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 푸이를 데려다가 만든 만주 괴뢰국가의 상공국장을 내가 기시 노부스케가 했습니다. 그때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해서 만주군에 배속된 게 다카키 마사오 지금 박정희입니다. 그때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가 만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겠지만 그 이후에 박정희가 정권을 쿠데타를 잡고 나서 65년도 한일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기시 노부스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를 박정희가 대한민국 국가 훈장을 준 사람입니다. 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인 아베 신조와 이 다카키 마사오 딸이 만났을 때 이 동북아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아찔한 역사적인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나는 박근혜가 되면은 중앙미군이 물러가고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에 상륙할 날이 올 수 있다 이런 상상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돼서는 안 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미흡하고 이렇게 박근혜가 이겨버리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TV 토론 보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가 너무 점잖해가지고 좀 이정희가 뭐라 그러면 좀 옆에서 이정희가 좀 뭐라 그러면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러면 그런 말은 서로 우리 대선 후보 토론에 적절치 않습니다. 제재를 한다든지 뭐 남측 대통령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선거에 남측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발 있게 좀 막았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막 내다가 그런 거 국정원 그 여직원 상담도 이왕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때 뭐 당 대표가 있었으면은 몇 명 구속될 각오를 하고 야 물을 때려 부셔버리라고 뭘 몽둥이 가지고 와서 부셔서 그냥 체포하면 했잖아요. 나중에 강금죄로 구속된 우리가 정권 잡으면 풀려날 거 아닙니까? 뭘 그 여자가 문장인데 그거 하나도 못 해가지고 빌빌빌 국회의원까지 가서 그랬냐고. 우리 만약에 우리 평균당 시절이나 이때 같으면 누가 열성 나가게 때려 부셨을 겁니다. 저는 기동 타격대를 보내서라도 부셔가지고 현장 체포해서 하드디스크 다 뺏어가지고 증거 확보했으면 완전히 그건 잡을 사건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박근혜 후보가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뭐라 그랬어? 인권 변호사인 분이 왜 이 연약한 여자를 뭐 감금해가지고 정말 뻔뻔하게 이럴 게 없습니다. 1심에 유죄 판결 나오면 박근혜 후보는 사실 그거 허위사실한 거 자기가 사죄하든지 그때 보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제가 인천 시장이니까 선거에 뛸 수가 없잖아요. 아직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곁에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참여해서 정말 정권 교체 벽돌 한 잔으로 쌓는 신대가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당대표를 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지난번 선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회의원이 인천에 있었는데 그 중에 전역 3분이 탈당을 해버렸어요. 문병호 의원이 와시던 문병호, 최원식, 신학영 이 3명이 현역원이 탈당을 해버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우리 전라북도 고창 출신의 홍영표 의원하고 박남춘 의원, 윤관석 의원 세 의원 반이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쪽 빼고 수도권으로 보면은 그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이 탈당한 데가 우리 인천이 된 거죠. 그리고 문병 의원은 자기가 안철수의 장세동이 하겠다 완장을 쳐고 제1번을 탈당하다 보니까 많은 호남 분들이 같이 동반 탈당을 하게 됐고 당이 잘못하면 이거 인천이 큰일 나겠다 싶은 위기의식이 제가 들어서 제가 당대표 출마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도자분들, 향후의 지도자분들 모시고 우리 당원들한테도 누가 밉다고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대표가 밉다고. 누가 밉다고 탈당하면 그 개인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이라는 게. 임기가 있고 전당대가 또 있고 저 송영길도 출마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당대표 될 때 찍어주려고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 당대표가 당선되면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국민의당 탈당 움직임을 좀 저지시키면서 인천에서 열심히 뛴 결과 인천이 13개 지역구가 있는데 7개를 저희가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4명, 무소속으로 나온 윤상현 안상수 씨가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7대 4대 2의 결과를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공약 이행으로 제가 이제 일종의 대표 출마하게 된 거였는데 왜 대표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그때 출마할 때 유능한 경제 정당 강조했고 지금 김종인 대표도 경제 정당.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경제 실정 심판론을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보다 너무 경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텔레비를 통해 보셨겠지만 홍기택이라는 사람이 서강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를 졸업 아시죠? 박근혜 후보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홍기택이라는 사람과 지금 수출입은행 행장을 하고 있는 이덕훈 다 서강대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이라는 소위 서금회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을 도왔다고 그럽니다. 그 대가로 산업은행 총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홍기택 산업은행 행장 시절 제가 인천 광역시장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해보니까 자세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산업은행 행장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교수 스탠퍼드 대학 나고 뭐 화려하지만 실무 경험도 없고 이 KDB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채은행 아닙니까? 수조 원의 돈을 각 산업에 빌려줘야 하는데 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 심도 깊은 지식이 있어야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빌려서 그걸 안 떼어먹고 관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우해양조선에 4조 4천억을 갖다가 그뿐만 아니라 수조 원을 갖다가 이제 부실화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산업은행 행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식 회계도 못 맞고 이렇게 된 것도 황당한데 이 사람을 AIB 부총재로 보냈다는 거예요. AIB가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인프라 뱅크라는 아시아 개발 투자은행 중국이 많은 그의 부총재로 이 홍기택이를 우리 정부가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그 내가 부총재 걸 보니까 뭐냐면 부총재 그 명함이 CRO더라고요. CRO가 뭐냐면 Chief of Risk Officer란 말이야.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총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재경위에서 유일로 부총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부총재님.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부식 회계도 못 보고 그 리스크도 관리 못한 사람을
국제은행에 그 리스크 관리 부총재를 보내면 이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서 안 새겠습니까? 이거 국가적인 창피 아니에요. 이거. 오죽 했으면 중국에서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사표 내라고 종영에서 사표 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황당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택도 아닌 사람을 해서 전두환이는 자기가 경제를 모르니까 서석준이 같은 경제부총리를 임명을 했고 여기 계신 강봉균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경제를 아는 문희갑이라든지 김재희 경제수석이나 이런 걸 시켜서 나는 경제를 모르니까 임자가 경제 대통령이다. 나는 뒷받침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도 경제를 모르면서 경제를 아는 제대로 아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을 시켜서 해놓으니까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이제 성장 동력이 무너져서 2%도 성장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3%는 커녕 박근혜 대통령이 4.74 공약을 썼잖아요. 4% 성장, 70% 고용 달성,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7% 성장, 4만 불 시대 7대 강국이 되겠다. 747 그랬습니다만 MB 5년 동안 2.9% 성장했습니다. 7%의 반도 안 했습니다. 7%의 반은 3.5%인데 2.9% 성장했어요. 박근혜는 그것도 안 돼요. 2.8% 올해 2.6%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천정이 빚내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빚내가지고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고 국가부채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승만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합해 국가부채가 299조였는데 지금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을 거치면서 300조가 늘어서 현재 599조입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이 더블로 빚을 늘려놓고 성장률은 BJ 5년 동안 5%,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4.4% 경제 성장했는데 MB 5년 동안 2.5%, 지금 박근혜는 2.6, 2.5, 이제 내년쯤 가면은 2%도 못 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성장해봤자 그냥 빈부격차는 커져가는데 그나마 그 성장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대선 때 집권하면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어차피 경제를 살려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김종인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는 보수적인 걸 취하고 비판도 많이 받고 셀프 공천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공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실정 심판론 제기하고 경제 민주화 담론을 제시하고 포용적 성장론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당대표가 구체화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제가 연대 상대를 다니면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해찬 총리가 저하고 김민석, 임종석 국회의원 세 사람을 불러놓고 이해찬 총리가 밥을 사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네들을 우리 당이 앞으로 커나갈 새싹으로 보기 때문에 해준 말이다. 초선 때 재경위를 가서 경제를 공부해라. 나중에 재선 3선 되면 정동영은 보십시오. 인기 조건이니까 계속 대변인 시키고 당직시키면 상임위 활동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초선 때 재경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찬 총리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민석 의원은 전무위로 가고 나와 임종석이 재경위로 가게 된 겁니다. 상임위로. 근데 두 분은 중간에 어찌됐건 이제 계속 하지 못했고 저는 일관되게 재경위를 그대로 해서 경제 쪽을 계속 공부를 해왔고 또 인천광역시장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인천시를 맡아서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1년에 제가 4천억 이자만 4천억씩 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내가 낸 이자가 1조 6천억 이자를 냈더라고요. 그 이자를 내면서 한 분식회계가 한 2조가 넘는 분식회계가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부도 위기에 있던 인천을 살려낸 겁니다. 그런 이 경험을 기초로 꼭 지금 제가 인천시장 막 됐을 때 그런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내는 유능한 경제정당 대표로서 상대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호남이 지금 전북에서 2분 당선되고 광주 전남에 1분 해서 호남 전체 한 500만이 넘는 이쪽에서 한 3분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영남은 9분이 당선됐습니다. 충남도 5명이 당선됐습니다. 충남 아시죠? 대전이 몇 명 됐지? 이런요? 대전도 3분, 5분이. 대전도 5분이. 충북이 3분이 났어요. 충북 셋, 대전 5, 충남 5이 13분이 당선됐는데 우리 호남 전체에서 3명이 당선됐으면 정말 호남이 미심이 얼마나 이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호남 민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후보들이 다 호남 민심을 회복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저도 호남에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 대해서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더 할 거라고. 제가 우리 당 지도부들 만나보면 호남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거지. 지역위원장 공천하는 거 보면 이번도 광주 전남 지역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면 한참 저는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남 출신이어서 호남 민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넘어서 어쨌든 제가 호남 출신도 군사독재 정권에 뭐 영합해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으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찌됐든 5.18을 그래서 고3 때 겪었고 지금도 제가 학생운동 노동을 하면서 광주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 지금도 인천에서 제가 24평짜리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별로 지금 한 번도 제가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열심히 나라의 이 광주의 정신이 남북의 평화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의정 활동의 대부분도 사실 남북 문제를 풀어내는데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민심을 회복하는데 좀 낫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제가 해보니까 국회의원만 해서는 알 수 없었던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예전에 눈이 내리면 좀 약간 낭만적인 생각이 들고 오늘 저녁에 아내랑 저녁 식사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딱 인천시장이 되고 나서 눈이 내리니까 이게 2억짜리 돈이구나 3억짜리 돈이구나 바로 계산되는 염화칼슘 몇 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설 차량 몇 대 동원 이런 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이 내리는 게 무슨 쓰레기가 떨어진 느낌이 들지 낭만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야 이게 존재의 차이구나. 이게 시장 때와 국회의원의 차이구나.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게 전체 행정의 책임자라는 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4년 동안 해보니까 국회의원 때만 돼서는 알 수 없었던 많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제가 파악할 계기가 됐고 이게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데 큰 자산이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은 이미 많이 의원들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대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잖아요. 금방도 송환진 지사님 만나고 왔습니다만 이런 자치단체장들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호남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전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이 17명이 9분이 우리 당 소속이고 기초에 78분이 우리 당 소속이고 1000명이 넘는 기초 광역 의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여의도 중심의 국회의원들은 잘 잠재적 경쟁자로 생각해서 좀 견제하는 맛도 있고 좀 안에 좀 이렇게 좀 차별 의식들이 의원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이것을 우리 당의 역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당의 이 소중한 지방자치 역량을 잘 받아들이고 교육훈련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배정해서 정말 이게 좀 우리 당의 수권전당으로서 하는데 크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우리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인수위원회에다가 우리 지방자치 대표를 핵심 포스트에 집어넣으려고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새로운 3기 민주정부가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초기 인수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 정권이 어디로 가야 될지 큰 이게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실에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 문제가 지금 사드 배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이 남북 문제에 대한 깊은 공부와 철학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남북 문제나 이런 걸 좀 뚫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뭉치고 있고 지금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이것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우리 딸이 지금 26 아들이 22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아빠 정치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아빠의 소원이 있다. 그게 남북의 통일인데 정치권에 있어야 남북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정도로 저의 존재 이유를 정치인으로서의 제일 사명을 제가 남북 통일로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인터뷰 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낙선에서 중국 칭화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했는데 연구 주제가 양안 관계입니다. 양안 관계라는 것은 대륙과 대만의 관계를 중국 애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양국 관계로 하지 않고 양쪽 언덕의 관계다 그래서 양안 관계로 표현합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그래서 그 양안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중국이나 대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안 관계를 다루는 최고 책임자들부터 공산당 간부부터 시작해서 밑에 현장까지를 제가 다 만나 인터뷰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를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양안 관계가 지금은 대만하고 대륙이요 1년에 한 7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둘이 결혼한 쌍이 33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대륙에 살고 있는 대만인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우리 DJ 정부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6.15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였는데 우리를 부러워했는데 완전히 MB 박근혜 정권 있는 동안 저기는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반대로 바뀌었거든요. 정말 정치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뚫어보겠습니다.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드 배치하면 여러분 사드가 저는 이 사드가 뭐냐면 THAAD인데 T라는 터미널 오브 하이 알티튜드 에어 디펜스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 말은 고고도로 날아오는 성층권 대기권 밖을 뚫고 나갔다가 미사일이 떨어진 걸 떨어질 종말 단계에서 요격해가지고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제가 이런 말 냈어요.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그때 한번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기 인도양 상공에서. 기억나시죠? 그 말레이시아 비행기 없어 지금도 못 찾았습니다. 흔적도 못 찾았어요. 2년이 다 됐는데. 그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지구를 돌고 있는 미국의 인공위성이 수백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인공위성 필름들을 다 모아보면 어디로 좀 비행기가 없어진 거를 못 찾을까? 내가 물어봤어. 그래도 지구가 크긴 크니까 이 조그만 인공위성이 수백 개가 돌아도 그때 시간이 안 맞으면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 큰 비행기를 어디로 추락했는지를 찍은 인공위성도 하나도 사진도 발견 못했고 잔해 하나도 발견 안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 미사일은 비행기보다 훨씬 작고 얼마나 빨리 날아오고 5분 안에 도착할 텐데 무슨 그걸 잡아다가 그걸 요격해서 떨어뜨린다는 게 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저는 아니 그리고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귀신도 모르는 잠수함한테 와가지고 한 방 맞아가지고 도망가는데 잠수함이도 모르고 그냥 가서 나라를 세대했다가 총을 쏘았던 그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그런 국방력으로 근데 이지스함까지 같이 있었다 그러는데 SLBM이라는 게 뭐냐면 서브마린 에린 론치 쏜다는 말입니다. 비밤부 미슬 SLBM이 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 바닷속에서 격폭 갑자기 미사일이 튀쳐 올라가서 날아가는 건데 그 SLBM이 제주도 같은데 해안에 와서 쏘면 어떻게 그 사드가 그걸 막겠어요. 그걸 막는다고 하는 한민구 장관의 말은 그건 아무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볼 때 남북 관계를 이렇게 군사적 긴장 관계로 가서 하면은 완전히 청일전쟁 전야제로 좀 간다고 합니다. 동북아 이제 일본 애들 신나가지고 무장 더 하게 되고요.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미군이 다 커버 못합니다. 야 일본이 미국 대신 해라고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지금도 이미 미국이 그렇게 종용해서 헌법도 평화헌법도 개정해라고 미국이 뒷받침해 주니까 지금 아베가 신나가지고 이번에 참여 선거도 3분의 2가 넘어서
이제 헌법 구조가 폐기되거나 저희 어때든 아무튼 평화헌법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이번에 이제 군사협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군사 정보 교환 협정 같은 거는 진행돼가고 있고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로 사드를 통해서 이제 통합이 되면 저는 자유대가 점점 우리 한국에 개입하는 상황이 들어오고 일본의 함대가 우리나라 해안을 군사합동훈련이라는 이유로 순찰하게 될 날이 저는 큰 수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이대로 가다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려면 남북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어찌됐든 우리끼리 제가 변호사 하다 보니까요. 부부가 이혼해서 싸우면 제가 그 한성주라고 최근에 무슨 막 비디오 사건 파고 났던 그 미스프레스 출신 한성주 고려대학교 김유태 후배일 텐데 한성주하고 애경유지 그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을 때 한성주 이혼 사건을 제가 변호사무실에 맡았어요. 맡았는데 물론 내가 직접 맡은 게 아닌데 나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맡았는데 변호사 그 이혼 사건 변론을 저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연히 맡게 되면 이제 어떠냐 그 당사자가 와서 자기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엄청 욕을 해대는 거 아니에요. 저놈 새끼가 언제 바람을 피웠고 나를 조폐고 그런다고 시댁 그 행사도 뭐 친정 엄마도 안 챙기고 뭐 그럴 거고 이쪽은 또 얼마나 이 나쁜 여자가 얘가 뭐 바쁜데 바빠 안 해도 어디 놀러 가고 안 좋은 이야기를 서로 막 해주면서 돈을 줘 돈을 이거를 저거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둘이 서로 돈 가지고 변호사한테 돈 주면서 저 나쁜 놈 죽여달라고 그런 동안에 얘는 뭐 안 챙겨 얘는 놀고 있고 꼭 그 꼴 아니야 남북이. 우리 백성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쪽은 미국에다 일러 바치고 저쪽은 중국에 러시아에 일러 바쳐서 서로 죽일 놈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둘이 화해하면 되는 변호사한테 돈 줄 필요 없이 서로 표시 화해해서 화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북한애들이 뭐라 그러니 안 하고 우리가 외교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남북이 만나니까 중국도 우리한테 이야기 듣고 일본, 미국이 다 우리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뚫어내야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다고.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해요. 한미 관계가 잘 돼야 또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DJ 이후로 취약해졌던 야당의 국제 외교 역량을 복원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내야 된다. 저는 2017년에 푸틴을 두 번 만났습니다. 푸틴을 설득해서 지난번 G20에 왔을 때 인천을 거쳐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최고 책임자가 지방인 인천을 방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렘린에 초청돼 가서 러시아 훈장을 받았는데 제가 당대표 되면 러시아 방문 계획을 추진해버렸거든요. 이번에 칭화대 있으면서 시진핑 그룹하고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 오른팔인 야마모토 이치다나 오노다로 지금 장관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힐러리가 될지 지금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 미국 그쪽도 연결을 해서 이 한반도 4대 강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4대 강국 노름에 우리가 그냥 대성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시켜서 우리 민족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 4대 강국의 외교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패션쇼하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민족의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위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석권전당의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제가 새누리당에 왔다 갔다 한 적도 없고 어디 뭐 다른 길로 간 적이 없이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정통성 시비가 없이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당대표로 나온 키워드 5가지. 첫 번째, 유능한 경제정당의 당대표. 두 번째, 호남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당대표.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끌어올 수 있는, 통합시켜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당대표. 네 번째는 남북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한반도의 이 군사적 긴장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낼 수 있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마지막에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당대표. 그래서 우리 당 대선 후보를 도와서 대선 후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확장성 있는 당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출마이 됐는데 우리 군산의 우리 당원 동료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